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학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원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계보학적인 영역에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받았는데 약간 제가 제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전개와 인적 네트워크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부제를 여기에다가 변모다, 확장이다, 통섭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였는데 변모는 무에서 문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파 집단으로서의 편입을 말하는 거고, 통섭은 화담학과 태계학의 통섭적인 측면을 요 세 가지의 단어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성 교수님께서 이 공간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어떤 통섭이 가능한 전통시대 융복합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잘 말씀하셨고, 또 아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준이 돼서 우리 기조강연에 아주 개발이 된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적인 속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밑대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 무적인 기반 위에서 문으로의 어떤 전환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아마 무가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이 좀 낮죠. 진입 장벽이 낮은 무로의 발디딤 위에서 거기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통해서 문으로의 전환, 그 문으로의 전환이 응축이 되면 문벌 가문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역시 이 만전의 윗대는 이렇게 보면 한 6대조, 5대조 이 무렵은 뭐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냐? 상당한 학문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제와 학식을 동시에 겸한 그런 어떤 문적인 요소가 나중에 만전대에 이르러서는 문 일변적인 흐름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조광조와 어떤 관계에 있다, 퇴계 이황과 어떤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율곡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은 안 익숙해졌느냐? 조광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고, 퇴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 방식은 익숙하지 않는데, 제가 이 가계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조정암의 고모부가 이 댁에 있죠. 그러니까 조광조의 고모부가 이 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 살인파에서 정암의 학통에 사실상 적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송 성수침의 고모부가 만전의 정조부이신 홍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광조나 서등수침의 영향을 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살인파적인 영향을 미친 집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역으로 수혜자적인 입장에서의 집안이 아니고 시혜자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가문으로서의 어떤 이 남양홍 씨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전의 정조부가 홍한이라는 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임금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측면들이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하들이 도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임금을 길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임금을 길들이기 위해서 길들이기를 하다가 거기로부터 이탈되는 임금들은 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출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그러한 교육이 일어나는 장이 바로 경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홍한하시는 만전 정조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그 시대 살인파들의 콕콕 찌르는 그런 어떤 은행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위에 올라보면 위때 어떤 조상들, 이 홍익생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군자불기라고 하는, 야, 이건 뭐 굉장한 찬사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 말이 될 수가 없는데, 군자불기에 해당하는 그 불기, 어느 한 영역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그 축구를 비하면 리베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진 존재가 만전의 일대에서 배출이 되었고,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만전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편은 척자라 하더라도 세조 정권의 왕이 찬탈 내지는 계승의 과정을 한마디씩 하게 돼 있는데, 이 댁에서 만전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느냐? 퇴계 선생도 하지 않는다. 왜? 자신의 조상이 세조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조 즉위에 도움을 준 좌익공신, 물론 원종공신입니다만은 이 밑에 양대가 원종공신에 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되느냐? 한명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장인의 처남이 한명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외숙부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세조의 친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머리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어떻게 왜 김종진 문화에 들어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역사의 방정식에 맞지 않다. 그러나 인간사를 수학적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아혹하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 현실적인 적용의 과정이 세조 정권의 친위 세력에서 또 역시 살인파로 전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집안에서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다시 홍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전의 정조부가 되는데, 이분 나중에 사초가 문제가 되죠. 사초가 세조가 일개 왕자여서 임금 되고 싶어서, 그게 화가 위국이라고 하는데요. 일개 왕자여서 나라 임금 되고 싶어서 주변의 무사들을 하나의 스텝으로 고용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이 말이 이제 난언죄, 아주 난언으로 치부가 되어서 나중에 유배를 갔다가 또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정평인가 하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요 시기는 가문의 어떤 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상당히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만은, 어쨌든 이 정조부의 어떤 살인파적인 훈장이 나중에 만전이 살인의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한이라는 분의 역할이 만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전으로 넘어와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약간 중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홍가시는 화담학과 퇴계학의 경계에 서 있는 분입니다. 이 홍가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본령은 틀림없이 화담학입니다. 화담학적인 그것도 센터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퇴계학적으로 살금살금 옮겨갑니다. 왜 옮겨가느냐?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문 권력의 구도가, 학문 권력의 향배가
퇴계학적으로의 권력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았던 현실의 인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학문 권력의 어떤 변동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홍가신과 같은 사람이 퇴계학적으로 자신의 스텝을 옮겨가는 그 과정이 화담학의 동력의 상실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퇴계학을 이야기하고 기호학을 이야기하지, 화담학은 아예 떼놓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외로 쳐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당허여, 처감 김건공, 행촌 민순, 요 세 사람이 홍가신이 섬겼던 선생인데, 그 두 번째 선생, 처감 김건공이 아까 이소재, 이중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일환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소재 자체가 서자예요. 그러니까 신분, 서자라고 하는 신분적인 장벽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파를 했던 인물이 이소재고, 그 제자인 만전의 선생인 김건공도 역시 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 김건공이 가지고 있는 이중호에 대한 이 존숭의식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 김건공이 이중호의 묘비를 지어가지고 퇴계 이황에게 교정을 요청했습니다. 퇴계 이황이 그걸 쫙 읽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을 주로 한다. 주경이라고 하는 영역은 주자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이중호한테 쓸 수 있는 말이냐. 화담과 더불어 당대의 사종, 최고의 선생이라는 뜻이 사종이 되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황이 다 고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선생을 취향하게 되면 이거는 그때 그 시절의 너희 선생이 아니고 너희들이 새로 디자인해버린 선생이지 그때 그 시절의 선생이 아니지 않느냐. 이 한마디 말이 퇴계가 화담학계의 이중호, 김건공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화담계열의 지식인들이 퇴계학적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하나의 동인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선생이 행촌 민순인데, 이 아까 우리 김일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역시 김기성 교수님이 말씀, 명체 적용이다. 이 명체 적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체에 대해서 밝게 알아가지고 적용, 용, 쓰임을 적합하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학자 내지는 관료적 영역에서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이 말은 율곡, 사암 박순, 우암 송시열, 우복 정경세, 현석 박세채, 앤드 홍가신, 그리고 그 이전에 누구에게 붙인 말이냐면 홍가신이 자신의 선생인 행촌 민순에게 우리 선생의 학문과 행은 명체적용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을 용주조경이 그대로 따서 홍가신의 비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명체적용의 학문의 통설을 이은 그런 측면에서 행촌 문화의 고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촌 문화의 고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화담 문화의 핵심적인 하나의 그 적통적 지위를 보장받는다라는 말과 같죠. 그 나중에 화담 서원에 화곡서원 제양을 할 때 허엽도 해야 되고 박순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홍가신 등 행촌 문인들이 그 두 사람 빼고 우리 선생님을 독향을 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맹렬한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만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출구는 퇴계학이 아니냐. 실제 이황이 서울에 왔을 때 잠깐 본 거예요. 퇴계 앞에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이렇게 만나봤지만은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만전의 행장을 동생 홍경신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홍가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은 동생에 의해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행장을 자기가 쓰지 않으니까.
그 디자인이 되는데 그 디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형제 간의 교감에서 저는 디자인의 컨셉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컨셉적인 것들이 홍경신이 묘사를 하는데 그 주자서 저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자서 저료가 바로 주자학의 엔드, 퇴계학의 핵심 텍스트가 주자서 저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혹독하게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전이 가장 닮고 싶었던, 가장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유성룡과 율곡입니다. 많은 기록에서 늘 유성룡의 옆에 있고 유성룡을 선망하고 동시에 유성룡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정신이. 아주 복잡한 상태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난망의 존재로서의 유성룡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성룡을 그렇게 설정해놓고 나도 거기에 극복은 안 되지만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 홍가신을 설정하고 싶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미 서해와의 관계 이 자체가 퇴계학적인 흐름과 무관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578년에 부여에서 의열사를 짓잖아요. 계백 장군과 그때 의장왕한테 간언을 했던 홍수 있잖아요. 성충 이런 분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당을 짓고는 기문을 서해한테 부탁하고 현판 글씨는 한석봉이한테 부탁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느냐? 조년사업인데 어떤 조년사업? 이황에 의해서 물꼬가 터져진 조선 서원의 보급운동이 홍가신에 의해서 백제 땅 부여에서 구현이 되고 그 구현의 핵심 조력자로서 퇴계 이황의 수제자격인 서해를 인입시킨다. 그 과정은 내가 퇴계학적인 역량 내지는 역할 속으로 나의 위치를 위치시킨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료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해에 대해서 자주 만나고 또 서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만사도 하고 서해 아들이 또 이 나중에 낙향한 이곳으로 몇 번 찾아오기도 하고 서해 집안하고는 아주 원원왕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소 그 객관화를 시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정의 라이벌이 서해 유성룡과 율곡이라고 하는 거. 경장론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서해하고 율곡이 사적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개혁을 해야 된다. 오케이. 둘 다 좋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곡이 선조한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딱 하니까 서해가 그 다음날 안 됩니다라고 반대 건의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곡의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인간과 인간 간의 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홍가신은 이 두 사람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두 사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만전이 해주 목사를 할 때 율곡의 아들 이경림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이경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서해가 개혁 정치를 주도할 만한 기백이 부족해서 뒤로 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홍가신한테 이야기할 때 홍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해는 재주는 철철 넘친다. 그 철철 넘치는 재주인데 율곡의 경장론을 반대한 것은 뭐냐? 처심부정이다. 심술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율곡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건 처심부정이고 그 처심부정적 입장에서 그때 그들의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율곡 편을 드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율곡에 대해서도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은 또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율곡은 성격이 너무 소탈하다. 학문적인 말을 함에 있어서 말이 너무 쉽게 나간다는 거죠. 말은 쉽게 나간다. 정밀하지 않는 말을 쉽게 하면서 추구하는 또 스케일은 또 크다는 것이죠. 이게 용이활대예요. 말을 아주 용이하게 하고, 그런데 스케일은 또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스케일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용이활대한 것이 율곡의 하나의 폐단이고, 또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율곡을 또 너무 지나치게 추앙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맞춰주는데, 율곡에 대해서 만전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벼슬에 등용을 시켜줬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만전이 조선의 관직 사회에서 착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 즉 길을 열어준 사람이 율곡이라는 것이죠. 그 율곡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 은혜적 마음이 굉장히 강고하게 만전의 마음속에 존재했고, 또 서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대상이에요. 벤치마킹하고 싶은 아주 표준적인 인물로서의 또 서예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러나 점진적인 흐름은 화담적 측면에서 회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단적인 근거가 뭐냐? 화담문인, 자, 만전이 비문을 두 개를 지어요. 하나가 행촌, 자기 선생인 행촌 민순의 묘갈명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짓는 게 뭐냐? 치제 홍인우의 신도비명을 지어요. 딱 그 두 편을 짓습니다. 이 홍치제가 누구냐? 화담의 아주 핵심 제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화담학파적 영역 속에서 홍인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건대에 계시는 신병주 교수님이 남명학과 화담학이 박사 논문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화담문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인우라는 사람의 일기를 읽어보면 서경덕이 죽었다. 내가 만사를 해야 되는데 만사를 다 지었고 마지막에 내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처음에는 문인 홍인우라고 쓸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니지 싶어서 그냥 남양 홍인우로 썼다. 이렇게 자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홍인우는 화담학파인데 정작 본인은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실제 이황과의 학문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죠. 이 만전이 홍인우의 신도비명을 기술하면서 화담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탈색을 시키고 굉장히 퇴계학적 인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만전이 치제의 신도비명을 디자인해 나가는 이 모습은 자신의 향후의 행보를 미리 그려보는 하나의 문자적인 드로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전의 위치가 조금씩 옮겨가는데, 나중에 이 오현서원의 그 인산서원의 원래 이름인 오현서원의 만전이 배양이 되는 것도 퇴계학적인 요소가 이 고을 사람이라는 것 더하기, 이 고을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이 고을 출신이라고 다 인산서원에 제양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인물들과의 학문적인 관계성이 있을 때 제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현서원에 제양이 된 것 자체가 그러한 관계성의 결과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1634년에 정퇴서원, 조정암과 이퇴계 서원이 1634년에 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서원에 만전이 추배가 되게 되는데, 그때 추배가 될 때 추배할 때의 봉안문을 전적으로 누가 다진다? 지금은 천안, 과거의 목천에 살았던 한강 정부의 핵심 문인이었던 후천 황종애가 이 세 사람의 봉안문을 전부 다 짓게 되죠. 그러니까 정퇴서원에 만전이 제양되는 것 또한 이제 퇴계 스쿨의
후학이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전에게서 화담학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온존되었더라면 과연 이 인산서원에 또는 정태서원에 그렇게 쉽게 되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전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우리 연구자 선생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단정한 인물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일 처리가 아주 명확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인격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잘 다가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질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영원한 컴플렉스는 문과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 그건 두고두고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중에 공신이 되어서 숭품에 올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따라잡기가 가능했던, 따라잡기에 상당히 성공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 왕조실록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실록 기사에 이렇게 나오죠. 1604년에 호선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이 공신을 다 책봉이 끝난 다음에 그 사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선공신이 86명인가 그래요. 그 86명 중에 24명이 내시죠. 내시는 원래 임금 따라가야 되는데 공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공신이 된 거죠. 뭐 선무공신이 18명인가 그렇고 청난공신은 1명인가 그런데, 그때 사관의 논평이 뭐냐? 왜 이리 공신이 많으냐? 호선공신에는 정권수, 이항복, 김응남 등등 7, 8명이면 족하고, 선무공신은 충무공 등 서너 명이면 족하고, 청난공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잡도둑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뭐 그런 것까지 공신에 적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공신이 결과적으로 책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레이트한 이름에 틀림이 없는데, 이미 그 당대에 그러한 공신 책봉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적인 논평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인물사를 이야기할 때 일방적인 찬양보다는 좀 역사적인 균형감을 가진 그런 연구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전을 바라보고 조금 더 충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